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다른 사랑보다 유독 첫사랑만은 잊힐 수 있어도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뜨겁고 설레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가슴속에 남아있죠. 저 역시 그런 첫사랑을 했었지만 오늘 드릴 이야기는 저의 첫사랑이 아닌 아주 비밀스럽게 꽁꽁 숨겨놓았던 엄마의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저의 엄마는 굉장히 차갑고 도도하고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똑 자른 단발, 무채색의 정장, 날카로운 하이힐을 신고 하교하는 저를 기다리는 엄마를 보면 다른 아이들은 너네 엄마 멋있다 고 한마디씩 할 정도였죠. 엄마의 옷차림처럼 엄마의 생활은 늘 철두철미했어요. 집안 살림은 언제나 먼지 하나 없이 흐트러짐이 없었고 예외가 생기는 꼴을 절대 보지 못했어요. 또한 하루의 계획부터 한 달, 1년의 계획이 모두 한 채의 오차 없이 실행시키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엄마의 외동딸이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저 역시 완벽한 딸이 되기를 요구받았어요. 물론 저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만큼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집과는 조금 달라서 엄마는 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숨이 막히는 사랑이었죠. 어릴 때 제 사진을 보면 저는 언제나 딱 각을 잡고 정자세로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요. 옷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흐트러짐 하나 없고요. 엄마와 같이 있는 사진에서는 저를 안고 있다거나 손을 잡아준다거나 하는 포즈는 하나도 없고 마치 남처럼 거리를 두고 서 있죠. 엄마는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손을 잡아준 적이 거의 없었어요. 힘들다고 해서 엄마에게 안아달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이겨내기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강하게 크도록 단단하게 만드는 게 엄마의 교육 방침이었어요. 엄마의 직업은 건축사였어요. 건물을 설계하는 일은 다른 일보다도 더욱 한 채의 오차를 용납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습관이 배어있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엄마가 저를 그렇게 독립적이고 강인하게 키우려고 하셨던 이유는 바로 아빠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빠가 없었고 아빠의 존재에 대해 듣지도 못했어요. 아빠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어른이 되고서야 들었죠. 아빠라는 사람은 같은 건축사 사람이었는데 엄마와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다른 여자와 해외 봉사를 갔다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당시 엄마는 임신한 상태였지만 이미 한 번 배신하고 거짓말을 한 아빠란 사람과 절대 한 집에서 말 섞고 몸 섞고 살고 싶지 않았대요.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 아빠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자기 혼자 저를 키우기로 결심했던 거죠. 아빠란 사람은 나름 건축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나 봐요. 아마도 엄마는 아빠란 사람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본인도 성공하고 딸도 보란듯이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겠죠. 미혼모가 흔하지 않던 세상에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엄마의 각오로 인해 저는 오랫동안 엄마를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엄마와 함께할 때면 저는 늘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다정한 말 같은 건 기대하지 않았고 늘 엄마의 규칙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을까봐 마음을 졸이며 살아야 했죠. 제가 엄마의 규율을 따르지 못할 경우 엄마는 냉정하게 저를 버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언제나 학교에서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했고 항상 다른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여야 했어요. 또한 한 채의 흠잡을 곳 없는 모범생이어야 하기도 했고요. 외모적으로도 엄마는 여자는 아름다워야 한다면서 몸매와 피부까지 엄격하게 관리해 주었어요. 그런 노력 속에서 자란 저는 분명 모두가 부러워하는 딸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죠. 사춘기가 왔을 때 저는 엄마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소심한 반항을 하기도 했어요. 일부러 시험을 망친다던가 회장 선거에서 떨어진다던가 하는 별거 아닌 반항이었고 엄마는 콧방귀도 안 뀌었죠. 그러다 시험을 망치고서 더 이상 못 견디고 가출을 감행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엄마가 찾지를 않아서 결국 돈이 떨어지고 나서야 제 발로 집에 기어 들어갔었어요. 집에 들어온 저에게 엄마는 가출을 할 거면 집문서를 들고 튀든 통장이랑 도장을 들고 튀든 했어야지. 가출도 멍청하게 한다. 며 되려 비난하시더군요. 그런 엄마였어요.
제가 절대 이길 수도 꺾을 수도 없는 사람. 엄마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명문대 수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후련하다는 반응이었죠. 이제 엄마로서 할 일은 다 했다. 앞으로는 네 인생 살아라. 입학식 날 엄마가 한 말이었어요. 엄마는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거였어요.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열과 성을 다해 키운다는 임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엄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바로 독립했고 엄마에게서 해방되었죠. 엄마는 제가 독립한다고 했을 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남자 조심해라. 엄마 꼴 나지 말고. 엄마에게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할 때 엄마는 처음으로 불쌍해 보이더군요.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엄마 성격처럼 연애도 철두철미하게 하다가 남자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런 성격을 누가 감당했겠어요. 하지만 엄마도 어쩌면 사랑에 상처를 받은 여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독립한 이후 초반에는 뭣도 모르고 자유를 만끽했어요.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래도 연애였죠. 같은 학교 다니는 동기 중에는 괜찮은 사람을 만났고 저는 첫 연애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연애 초반의 남자들은 대부분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굴잖아요. 저는 그것이 처음 받아보는 사람이었고 영원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학교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고 그와 함께라면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만 같았죠. 아마도 저는 아빠가 없고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늘 마음 한켠에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나 봐요.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만족할 수 없었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 점이 첫사랑의 실패 요인이었죠. 저의 연애는 남들이랑 다를 거 없는 흔한 연애였을 뿐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의 일방적이고 서툰 사랑에 금방 질려버렸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은 생각보다 일찍 막을 내렸어요.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애를 쓸수록 상대는 더 멀어지기만 했죠. 첫사랑이었고 첫 연애였어요.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갔죠. 제가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니 엄마가 결국 못 참고 저를 끌어냈어요. 그때 엄마가 스치듯 했던 말이 있어요. 남자놈들은 다 똑같아. 지 욕구 채우고 나면 버리고 남은 여자만 상처받지. 그때는 저도 이별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중이어서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철두철미한 엄마도 저와 똑같이 사랑에 울고 웃고 했다는 말이었잖아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엄마는 상심해 있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복수가 뭔 줄 아니? 바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나랑 헤어진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라고. 지금 이런 네 모습을 보면 그 남자가 지 선택에 옳은 줄 알 거 아니야. 그런 걸 원해? 참, 엄마다운 위로였죠. 하지만 그 위로는 제법 효과가 좋아서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문득 궁금해졌죠. 엄마도 연애를 해봤을까?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 같았는데 저 냉철한 엄마도 사랑에 울고 웃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와 엄마가 그렇게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흘렀죠. 첫사랑의 후유증으로 저는 학교를 너무 소홀히 한 탓에 좋은 점수를 놓치고 말았어요. 저는 안 그래도 별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던 학교를 휴학하고 그때부터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늘 엄마의 기준에 맞추기에만 급급했지 제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였죠. 다들 굳이 왜 좋은 학교, 좋은 학과 졸업해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 길을 놔두고 배부른 소리 하냐고 말렸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쉬면서 저는 혼자 이것저것 도전해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죠. 새벽에 막노동판에 나가보기도 하고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도 해봤어요. 마라톤에도 도전해보았고 국토대장정도 해보았죠. 사회활동도 참여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도 많고 다양한 상황들도 많더군요. 나름 힘들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정말 전쟁터였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세상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고, 저는 과를 바꿔서 사회복지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학교에 입학한 케이스였어요. 남편은 제가 오냐오냐 자란 온실 속 화초가 선민 사상을 가지고 과에 들어왔다고 오해하고 있었고, 저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선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S와 N극처럼 서로 정반대는 끌린다고도 하고 싸우다가 정든다고도 하잖아요. 저희 과는 특성상 봉사활동을 자주 나가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연탄 봉사를 하러 나갔다가 제 연탄까지 지게에 지고 언덕을 뛰어 올라가는 남편의 뒷모습에 반해버렸지 뭐예요.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던 사람이라 체격이 건장하고 일도 겁실겁실 잘하는 사람이었고, 훗날 남편은 저보고 마님이 돌쇠에게 반한 것과 같은 결이 아니냐고 웃었어요. 처음 저에게 툴툴거리던 모습과 달리 남편은 저와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자기 말 맞다나 저를 마님처럼 극진히 대해주었어요. 저 역시 첫사랑을 실패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제 감정을 쏟아내지 않고 좀 더 성숙하게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보면 볼수록 진국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첫사랑 때처럼 폭풍 같은 감정이 아닌 훨씬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아직 저에게 애정 결핍은 남아 있었지만 그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니 연애가 한결 쉬워지더군요. 남편과는 오래 연애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연애했을 거예요. 그동안 학교를 졸업한 후 각자 취직을 하고 잠깐 헤어진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만났어요. 첫사랑 때의 뜨거운 감정은 없었지만 남편은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늘 그곳에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죠. 연애가 길어지고 나이가 점점 차면서 주변에서 슬슬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남편과 결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빠가 없었던 저에게 남편이 있는 가족의 형태는 꼭 가져보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연애하기 귀찮은데 그냥 한 집에 같이 살까? 하는 멋대가리 없는 말로 청혼을 했어요. 저도 당연히 덥석 좋다고 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었어요. 바로 깐깐한 저의 엄마였죠. 남편이 양가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자고 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엄마에 대해 알려주고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켰죠. 엄마이기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남편은 에이, 그래도 사이 될 사람한테 얼마나 심하게 하시겠어 했고, 엄마는 내 마음 안 들면 무조건 파투야 라고 엄포를 놓았죠. 엄마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마치 품평하듯 위아래로 보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고향은 어디? 부모님은 뭐 하시나? IQ는? 가족력은 없나? 암, 뇌혈관 질환, 치매, 녹내장, 신장이나 간 질환 같은 것들 말이야. 생명보험은 드러났나? 남편은 그런 무례한 질문에도 불편한 기색 없이 잘 대답했지만 엄마는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의 성적까지 대라고 요구했죠. 제가 엄마! 하고 꽥 소리를 지를 때까지 질문 폭격을 멈추질 않았어요. 중간에서 제가 중재하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남편은 침착하게 엄마의 공격을 잘 대응했지만 엄마의 마음에 아주 완벽하게 들지는 않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헤어지면서 엄마에게 인사를 했지만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여차하면 결혼 뒤집어 엎겠다는 태도였고 남편과 헤어지고서는 내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다른 남자 찾아봐 라고 대놓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죠. 임신을 한 채 결혼을 앞두고서 아빠가 해외 봉사를 갔다 바람이 나서 결혼에 실패한 본인의 경험 때문에 남편이 봉사를 한다는 게 안 좋은 조건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남편과 아빠는 다른 사람이었고 본인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하게 결혼을 시키려는 의도는 알았지만 이러다가 내 결혼을 망칠 기세였어요. 반면 시부모님은 첫인상부터 너무 좋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말을 들으시고 앞으로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하시며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한눈에 봐도 성품이 따뜻하고 착하신 분들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예전에 장애가 있어서 거의 목숨을 걸고 큰 수술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성공했다고 해요. 지금은 장애가 있는지 겉으로는 아무도 모를 정도라 저도 아예 눈치채지 못했죠. 시아버지께서는 그 이후 남은 인생은 봉사하며 살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 결혼하기 전에 시댁을 먼저 보라고 하잖아요.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저는 부모 복은 없어도 시부모님 복은 있나 보다 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런 안정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남편이 부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시부모님을 뵙고서 남편과 결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들었어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엄마는 이미 남편에 대한 점수가 좋지 않아서 시부모님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무효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물론 저는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불만투성이인 엄마 눈에는 또 다를 수가 있었기에 저는 너무 불안했죠. 상견례를 하기로 한 한식집에서 엄마는 그야말로 전투에 나오듯 한껏 치장을 하고서 자리에 등장했어요. 있는 명품은 다 둘렀고 화장은 또 얼마나 매섭게 했는지 아이라이너가 하늘로 치솟을 것 같았죠. 날카로운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나타난 엄마는 도도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오늘로 우리 결혼은 무효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암담하고 엄마가 원망스럽더군요. 다행히도 시부모님은 엄마를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부처님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서로 통성명을 하셨죠. 엄마가 먼저 자기 이름을 밝히고 뒤이어 시부모님이 성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시아버지 성함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하면서 다시 되묻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왜 그러시죠? 하고 물으니 엄마가 아는 사람이랑 이름이 똑같아서요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는 혼자 뒤에서 알아보는 타입이지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다시 되묻는 경우가 없어서 저도 좀 의아했어요. 통성명 후 엄마는 전투적으로 자리에 나온 것과 달리 별말 없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시부모님께 의례적으로 하시는 질문에만 간단히 대답을 하더군요. 이건 또 무슨 작전이지 하는 심정으로 조마조마하게 엄마를 봤지만 엄마의 의중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다행히도 무사히 상견례를 마쳤고 엄마는 도도하게 인사를 하고 별말 없이 돌아갔어요. 엄마의 생각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이 엄마에게 헤어지면서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래 잘 가게 이서방 하고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저번에 만났을 때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건 긍정적인 신호였죠.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추측조차 할 수 없어서 황당할 따름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뭔가 마음에 들었던 걸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훗날 엄마에게 들었던 그날 엄마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했어요. 그 강인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걸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을 따름이었어요. 여하튼 상견례 이후에는 별탈 없이 결혼식까지 잘 진행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리고 축의금은 기부하기로 했지만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다고 우겼어요. 그뿐 아니라 저의 신혼집과 혼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는 늘 자기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었는데 투덜거릴 뿐 어떻게 하려고 들지는 않더라고요. 뭐 내 결혼식이니 그래도 자기 성질 참나보다 하고 넘기긴 했는데 돌이켜보면 상견례 이후로 분명 태도가 달라지긴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초조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엄마가 먼저 시부모님한테 웃으면서 다가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걸 처음 봐서 조금 놀랐어요. 시부모님이야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아실 테니 이상할 게 없었지만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들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내 결혼식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계속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라 않더군요. 결혼식을 하면서 사실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연애를 해서인지 낭만적인 기분보다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남편도 비슷한 기분으로 이벤트 한다는 느낌이어서 웃으며 기분 좋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엄마가 혼자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피도 눈물도 없었던 엄마가? 엄마란 사람 도저히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었죠. 그날 엄마가 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녹초가 되어서 드레스를 갈아입은 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화장실 밖 복도 끝에서 엄마가 누군가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객들은 다 간 후라서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고 보았더니 엄마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두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작게 말하고 있어서 들리지는 않았지만 두 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광경이었죠. 어쩐지 거기에서 제가 두 분의 말을 엿들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생각인 것 같아서 애써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지. 엄마가 괜히 실례되는 말을 하면 안 될 텐데 하고 혼자 생각하면서 외면했어요. 마치 짐을 정리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서 아버님 혹시 어디 가셨어? 하고 떠보았는데 남편도 모르더라고요. 별일이 아니겠거니 하고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았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같은 집에 살고 혼인신고를 했다 뿐이지 연애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체감할 정도로 달라진 점이라면 양가 어른들이 저희의 가족이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늘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저를 따뜻하게 챙겨주셨고 저는 생전 처음 그런 사랑을 받아보았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 인생을 바꾸는 건지 저는 처음 알았죠. 저 역시 그런 시부모님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연스럽게 자랄 수밖에 없었고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난 후 뭐가 그리 궁금한지 결혼 전에는 연락 한 번 없더니 결혼하고 난 이후 꽤 종종 신혼집을 찾아왔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과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자기처럼 결혼에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번은 엄마가 집에 와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잔소리를 퍼붓더니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너 예전에 첫 연애했을 때 아주 난리를 피웠었잖아. 이젠 기억 안 나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신혼집에 찾아와서 웬 전남친 얘기를 꺼내고 그래? 아니, 너 그때 엄청 힘들어했잖아. 그때 내가 멋지게 잘 사는 게 복수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 안 나? 기억나지.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만약에 다시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 뭘 어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런 걸 왜 물어? 엄마는 이상한 걸 물어보고는 어물쩡 얼버무리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상했죠. 또 한 번은 저에게 넌 이서방이랑 만약에 헤어진다면 다시 또 만날 것 같니?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엄마답지 않은 질문이었죠.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아니 이서방이랑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잘 지내는 부부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참나 엄마답지 않은 질문이네. 내가 남편이랑 헤어질까봐 불안해?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다시 만날 운명이면 다시 만나겠지. 다시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 글쎄, 좋게 헤어졌으면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나 할 테고 안 좋게 헤어졌으면 안 보겠지. 엄마는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저는 남편에게 엄마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심각하게 고민하더군요. 어머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가니까 쓸쓸하신 거 아닐까? 빈 둥지 증후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엄마? 엄마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럼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왜 몸이 안 좋아지면 괜히 사람이 변한다잖아. 엄마가 얼마나 철저하게 건강관리하고 검진하는데 아마 나보다 더 오래 살걸? 아, 계속 예전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걸 보니 남자를 다시 만난 게 아닐까? 설마 우리 아빠?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을지도 모르고 아빠와 다시 만났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수도 있죠. 제가 남편과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행복을 찾고 싶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가 왔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아빠 다시 만나? 하고요.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아주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면서요. 아직도 아빠를 증오하는 걸 봐선 그럴 리 없다고 판단했죠. 그럼 대체 왜 저러는 걸까? 계속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문득 결혼식장에서 엄마와 시아버지께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시부모님은 늘 한결같이 저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혼자 계신 엄마도 항상 안부를 물으시고 챙겨주시더라고요.
평생 혼자 키운 외동딸이 없어서 분명 쓸쓸하실 거라고 하시면서요. 보통은 사돈지간끼리 거의 얼굴 보기 힘든 걸로 아는데 저희 집안끼리는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 함께 식사도 하고 가끔 와인도 마시고 했어요. 엄마는 그런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오라고 하면 꼬박꼬박 나와서 별 불만 없이 있다가 가더라고요. 정말 내가 없어서 빈 등지 증후군이라도 생겼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에게 혹시나 해서 말인데 내가 결혼해서 쓸쓸하거나 그래?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아주 깔깔 웃더라고요.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니? 시집가서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쓸쓸해? 하면서요. 도무지 엄마 속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시아버지께서 참석하시는 연말 난치병 환자들 자선 모임 파티에 엄마도 초대하는 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시아버지는 오래전 큰 수술을 하셨다고 했었고 그게 난치병이었다고 해요. 정확하게 뭔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척추 쪽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난치병 환자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고 자선 모금 파티에도 늘 참석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외국에 있는 신우가 아기를 낳아서 도와주러 가시는 바람에 시아버지 혼자 가시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장이 하나 남아있는데 호텔 뷔페 식사를 할 수 있으니 엄마도 같이 모시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에게 물으니 또 흔쾌히 수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자선 모금 파티라니 엄마는 아빠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런 거 위선 떠는 거라면서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호텔 연회장에서 시아버지와 남편 저 그리고 엄마가 모두 만났어요. 엄마는 그날도 잘 차려입었지만 다른 때와 다르게 치마를 입고 왔더라고요. 엄마는 정장 바지를 즐겨 입고 치마는 잘 안 입었거든요. 화장도 예전만큼 진하게 하지 않았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속도 모르고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하면서 엄마를 칭찬해 주었고 엄마답지 않게 우아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 미묘한 변화들, 저는 엄마가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신했죠. 저희 모두 같은 테이블에 앉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임원이시라서 앞쪽 테이블에 앉았고 시어머니 자리에 엄마가 대신 앉았어요. 저와 남편은 뒤쪽에 앉았고요.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저는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자꾸만 엄마와 시아버지가 앉아있는 뒷모습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유난히 잘 웃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죠. 가끔 시아버지의 팔을 살짝 치면서 웃기도 하는데 누가 봐도 호감 가는 남자에게 하는 여우짓이었어요. 엄마가 시아버지를? 저는 너무나도 불순한 생각에 토할 것 같아서 애써 엄마를 외면했어요. 식순이 끝나고 식사를 하러 다니는데도 엄마와 시아버지는 도란도란 대화를 하면서 내내 같이 다니더라고요. 아직 거동이 조금은 불편하신 시아버지를 엄마가 마치 부인인 것처럼 부축하면서요. 남편에게 아버님 힘드신 것 같은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눈치를 줬지만 남편은 슬쩍 보더니 괜찮아. 괜히 도와드리면 오히려 자기 환자 취급하지 말라면서 싫어하셔. 하고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거 있죠. 남편은 엄마 진짜 성격을 알지 못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테죠. 행사가 끝나고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셔다 드린다고 먼저 갔어요. 엄마는 와인에 조금 취해서 기분이 좋아 보였죠. 저는 화는 나는데 엄마에게 도대체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시어른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젠틀하시고 올고주시고. 그치? 그걸 이상하게 듣는 제가 이상한 것 같아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외국 가셨다고? 그럼 혼자 생활하시는 거야? 거동이 아직 불편하신 것 같던데. 하는 엄마의 말에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냈어요. 엄마가 왜 시아버지 걱정을 해? 두 분이서 그렇게 친해? 엄마는 제 말에 눈에 띄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 몸이 불편하시다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네가 가서 잘 보살펴 드리라고. 엄마가 언제부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그 말에 엄마의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내가 괜히 네 시아버지한테 잘하는 것 같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정색하는 엄마에게 더 말을 못하고 엄마와 헤어졌어요. 저 역시 혼란스러웠죠. 정말 나 잘 되라고 시아버지께 그렇게 치마를 입고 오고 웃고 한다고? 나에게 그렇게까지 애정이 있었다고? 엄마의 말에 더욱더 신빙성이 사라지는 까닭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시아버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에게?
버젓이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그것도 남편 앞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화목한 남편의 집안이 부럽고 질투가 나서 그 집안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싶었을까? 혹은 항상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이 혼자였던 엄마였는데 시댁에서 따뜻하게 잘해주니까 마음의 빗장이 풀려서 조금 선을 넘은 줄 모르는 걸까? 아니면 정말 엄마 말 따라서 내가 시댁에서 이쁨 받게 해주려고 나름 노력하는 건데 내가 괴이한 추측을 하는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이유야 어찌되었건 더 이상 엄마가 시아버지와 만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서 저는 남편에게 엄마가 요새 바빠져서 가족 모임에 자주는 못 나올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순진한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언제든 엄마 보고 오시라고 하라고 했고요. 그 이후로도 한두 번 정도 시아버지와 엄마를 모시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차라리 시어머니라도 계시면 조금이나마 나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신우 때문에 아예 몇 년 외국에서 살다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넷이 식사를 할 때면 저는 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체하곤 했어요. 엄마가 살뜰히 시아버지를 챙기면서 누가 봐도 굉장히 친밀한 사이처럼 행동했고 식당 직원이 부부인 줄로 착각하는 일도 있었죠. 엄마의 이상한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 성격이 누구 눈치 보고 전화 받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제가 엄마를 도와 김치 담그러 집에 갔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자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입모양이 오빠였어요. 제가 누구길래 그렇게 몰래 전화를 받아? 하고 물었더니 회사 사람이라고 둘러대는데 단 한 번도 회사 사람과 통화할 때 밖에 나가서 전화한 적 없었거든요. 누가 보면 불륜이라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죠. 틈을 봐서 엄마와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휴대전화를 일부러 옷주머니에 넣고 계속 일을 하더군요. 제가 엄마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도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그런 의심을 하는 제 입장도 미칠 지경이었고 저는 견디다 못해 화가 나서 김치를 담그다 말고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엄마한테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요. 한동안 엄마와 연락도 잘 안 했어요. 엄마가 간혹 찾아오면 일이 바쁘다면서 일부러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제 의심이 멍청한 오해로 끝나기를 바랐고 만약 그게 진실이라도 엄마 스스로 정신 차리기를 바랐어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엄마가 정말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었다면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를 계속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장모님께서 조금 편찮으시다던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더군요. 누구한테 들었어? 하니 아버님께서 그러시던데?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엄마랑 따로 연락도 하셔? 하고 놀라서 물어보니 남편은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본데?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연락을 할까 싶었지만 왠지 시아버지랑 따로 연락까지 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전화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장모님이 걱정된다며 가보자고 하는 남편의 말을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저는 한운 수 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연락은 하고 싶지 않아서 간다는 얘기는 못했죠. 주말이라서 그런지 차가 많이 막혔고 저와 남편은 늦은 시간에 엄마의 집에 도착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에 남자 신발이 놓여있더군요. 중문이 닫혀 있어서 엄마와 신발 주인은 저희가 들어온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참담한 심정과 눈앞에 닥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키가 큰 남편은 현관에 놓인 신발을 제대로 못 봤는지 집 안으로 성큼 들어갔어요. 집 안에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조명만이 켜져 있어 어둑한 집안 가운데 안방에서만 빛이 새어나오더군요. 무슨 소리가 나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조금 열려있던 안방 문틈으로 안쪽을 보았어요. 정말 제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펼쳐졌죠. 시아버지는 윗옷을 벗은 채로 침대에 누워 계셨고 엄마는 그런 시아버지의 옆에서 시아버지의 맨살을 쓰다듬고 있었고요.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안방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엄마! 소리를 지르면서요. 뒤늦게 온 남편도 안방의 풍경을 보고서는 당황해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여기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극도로 화가 나 물었어요. 아버님, 엄마, 왜 두 분이 함께 있어요? 엄마와 시아버지는 저희를 보고 놀라워하셨어요. 너네가 어쩐 일로 여기에? 하면서 시아버지는 급히 이불을 덮으시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서 저는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시아버지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날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이러면 안 되지. 아버님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제가 폭발하자 엄마와 시아버지는 난처한 얼굴로 저희를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남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끌고 나와 저를 진정시켰어요. 일단 내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올게. 남편은 그렇게 저를 차에 두고 혼자 다시 올라갔어요. 저는 이 충격적인 일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와 시아버지가, 그것도 시어머니가 버젓이 계신데 불륜을 저지르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다니, 어떤 막장 드라마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을 수 없었죠.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혼자 친정집에 올라간 후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1년과도 같았죠. 저는 도저히 차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서 다시 친정에 올라갔어요. 시아버지는 옷을 다시 입고 엄마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두 사람 앞에 앉아 있었죠. 남편은 침착하게 저를 붙잡고 일단 흥분하지 말고 앉아서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봐 하면서 저를 진정시켰어요. 두 사람 앞에 앉는 것조차 끔찍했지만 저는 일단 남편을 봐서 두 사람 변명이라도 들어보자고 결심했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하려고 하자 시아버지께서 엄마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모습이 굉장히 친근해 보여서 저는 더욱 분통이 터졌죠. 시아버지는 조용히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단 아까 본 것은 분명 오해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조금 민망한 상황이었지만 해명을 해보자면 네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죽이라도 사다 주려다가 만났다가 길에서 넘어졌는데 수술 후유증 때문에 쉬어야 해서 잠시 들어온 것뿐이란다. 집에 와서 왜 옷은 벗고 있으셨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오해라고 해도 그 상황은 너무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옷을 벗은 이유는 넘어지면서 옷에 얼룩이 져서 그런 거고 수술 부위가 아파서 찜질하기 위해서 너희 엄마가 돌봐주고 계셨던 거란다. 정말 오해야. 엄마가 아픈데 근처에서 왜 두 분이 만나시는데요? 사돈끼리 왜 무엇 때문에 단둘이 굳이 따로 연락을 하고 두 분이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건 시아버지가 말을 주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엄마의 눈물이었죠. 저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놀라서 엄마를 바라봤어요. 시아버지는 엄마를 토닥여 주었고 엄마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어. 남편이 시아버지를 모시고 나간 후 엄마는 처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일한 딸인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아무도 몰랐던 엄마의 오랜 과거 이야기였죠. 엄마의 인생은 참 기구했어요. 엄마는 딸만 6명의 막내 아들 1명인 7남매 중 5째였어요. 가족 구성에서 딱 보면 느껴지듯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집안이었죠. 딸들은 시집가기 전까지 집안 살림 미천이었고 특히 5째라는 위치는 가족들에게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구성원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엄마가 살던 동네에서는 끼니 걱정 없이 사는 정도였는데 외할아버지가 일본에 돈을 벌러 간다고 반강제로 끌려갔대요. 그러고는 소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책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바로 윗대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참 놀라웠죠.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낳다 보니 나온 엄마였기에 외할머니의 연세는 이미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포함한 6딸들은 연세 많은 외할머니와 막내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 어린 나이 때부터 돈을 벌고 집안 농사일을 도와야 했어요. 언니들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시집을 가기도 했고요. 엄마의 경우에는 동네의 어느 부잣집에 간병인으로 들어갔어요. 간병할 사람은 엄마와 10살 차이가 나는 어느 청년이었어요. 거의 반신불수나 다름없어서 엄마가 똥오줌까지 다 받아야 했나 봐요. 그래도 엄마의 극진한 간호 덕분인지 처음보다 많이 호전되어서 말도 많이 하고 손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고 해요. 하루 종일 두 사람만 같이 있으면서 두 사람은 어느덧 친구가 되었고 그러다 다른 감정도 생겼대요. 엄마는 청년이 해주는 따뜻한 말이 좋았고 청년은 자신을 간호해주는 엄마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청년과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설령 평생 자기가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해도 자기가 평생 그를 업고 다녀야 한다도 좋았대요. 마치 제가 첫 연애에 푹 빠졌던 것처럼요. 하지만 청년의 부모님은 어느 날 엄마에게 이제 그만 나오라고 통보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게는 이미 정혼자가 있으니 앞으로 언감생심 넘보지 말아라. 감히 애비 없는 너 따위가 넘볼 아들이 아니다.
하고 엄마의 면전에 대고 모욕을 줬대요. 엄마는 마지막으로라도 청년을 만나고 싶었지만 집안에만 있는 청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청년도 소식이 끊겨버렸대요. 엄마는 누군가에게 그런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한 충격이 컸고 그 길로 집에 언니들이 모아놓았던 돈을 들고 도시로 나갔어요. 일을 갈면서요. 내가 꼭 성공해서 너네 보란듯이 잘 살겠다 하면서요. 그렇게 엄마는 도시로 나왔고 독하게 공부해서 대학까지 갔어요. 엄마 나이에 건축가에 들어간 것 자체만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나 봐요. 엄마는 아예 이름까지 바꾸고 집과의 연도 모두 끊고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달렸대요. 그러다 새로운 남자도 만나 결혼까지 꿈꾸었는데 바람이 나서 엄마를 떠나버렸으니 남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그렇게 불안해했던 거고요.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정말 우연히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대요. 바로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요. 예상하셨듯이 그 청년은 바로 저의 시아버지였던 거였어요. 처음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고향이 어딘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엄마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잊고 있었던 자신의 어두운 과거의 시발점인 자신의 고향과 동양이라 하니 남편이 자신에 대해 혹시나 알고 있지 않을까 불안했던 거죠.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를 만나고 시아버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엄마는 그 청년과 같은 이름이라서 반신반의했대요. 그 청년은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시아버지는 멀쩡히 걸어 다니셨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말도 못하고 시아버지가 왜 그 청년과 같은 이름인지 계속 궁금한 채로 있었대요. 그러다가 제 결혼식 때 남편의 증조할머니를 보고 자기를 쫓아냈던 그 청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서 확신했대요. 그 청년이 바로 딸의 시아버지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날 제가 화장실에서 두 사람이 봤던 날 서로의 정체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대요. 마치 그 청년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네요. 갑자기 잊고 있었던 옛날의 뜨거웠던 감정도 생각나고 사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었던 자신의 모습도 생각났대요. 그래서 처음엔 시아버지를 만나는 게 껄끄러웠대요. 하지만 만나면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어서 좋았고 자기는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고향에 대한 근황도 들어서 좋았대요. 엄마의 가족들도 그곳을 다들 떠났지만 그래도 소식은 들을 수 있었나 봐요. 아주 잠깐은 흔들리기도 했대요. 만약 우리가 사돈지간이 아니고 둘 다 홀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상한 질문들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만약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 하고 물었던 질문에 제가 뭘 어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라고 대답했고 엄마도 그 대답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이후부터는 시아버지를 편한 동양 오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대요. 뜻하지 않게 제가 엄마의 마음을 다잡아준 거였죠. 시아버지는 자신도 사실 엄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당시 너무나도 어린 엄마가 자신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인생을 발목 잡히게 될 것이 안타까웠고 그래서 엄마가 떠날 때 붙잡지 못했던 거라고 했다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묵은 오해를 풀었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서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점차 다시 가까워졌대요. 두 사람이 친근해 보였던 것도 이미 서로 모든 오해를 풀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그저 굉장히 친했던 동네 오빠를 만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 아시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이라 잘 챙겨주려고 하셨대요. 그러나 엄마는 저와 남편이 자신의 과거를 아는 것이 싫었대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 절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딸과 사이가 알면 자신을 다르게 볼 것이 두려웠다네요. 그래서 계속 숨겼던 거고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서로 말을 하지 못한 채 오해만 쌓였던 거였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고 네가 의심하는 그런 일 절대 없어. 과거는 거기 머물러 있고 지금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 그냥 추억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불편하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 우리에겐 너희가 더 우선이니까. 엄마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고 저도 모르게 엄마를 따라 울었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을까 하면서요. 엄마도 사실 그냥 한 여자였고 사실은 진실했던 사랑에 두 번이나 배신당한 상처가 있는 여자였던 건데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무섭고 커 보이던 엄마였는데 그렇게 안으니 엄마가 참 깡마르고 작더라고요.
왜 엄마를 이제 안았을까? 저는 엄마와 함께 울면서 엄마의 진심을 마음으로 느꼈어요. 엄마는 그 이후로 따로 시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저와 남편이 예전처럼 같이 만나자고 몇 번 권했지만 엄마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런 오해를 받는 것 자체가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면서요. 다만 가끔 안부를 물었어요. 그럼 저는 왜? 첫사랑 오빠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하면서 엄마를 놀렸고 엄마는 당황해하며 얼굴까지 붉히더군요. 그런 엄마가 생소하고 재밌어서 이제는 저도 편하게 엄마에게 시아버지에 대해 말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 역시 엄마를 계속 잘 챙겨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엄마가 첫사랑이면서도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 때문에 정말 생을 포기하고 살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엄마를 만나고 엄마를 사랑하면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가지게 되었대요. 하지만 엄마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마을까지 떠나버린 후 자기도 언젠가 엄마를 만나게 되면 당당히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수술한 거였고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웠던 재활도 이겨냈다고 해요. 첫사랑의 기적이 아닐 수 없었죠. 생각해보면 참 황당한 해프닝이었어요. 딸의 시아버지가 자기 첫사랑이었다니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죠. 하지만 그로 인해 저는 엄마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히 알게 되었으니 결국 좋은 결말이 된 셈이죠. 엄마는 상처로 인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살았던 것뿐 사실은 여린 여자였던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엄마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어 당당하게 살게 되었고 또 딸도 훌륭하게 키워냈으니 이 또한 좋은 결말이겠죠. 요즘 저는 엄마가 이제 더 고생하지 말고 마지막 사랑을 만나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엄마도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을 많이 받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언제나 그렇듯 여전히 매력적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들으시면 이게 실화야 하고 놀라시겠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살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그저 너무 막막하고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현실 도피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랑했다고 여겼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되었던 날, 아직 돌도 채 되지 않는 아들을 안고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남편이 죽기 전날까지만 해도 내일은 주말이니까 오랜만에 우리 은우 데리고 소풍이나 가자 하고서 언제나와 같은 일상을 약속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떠날 수가 있는지. 남편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평소 운동도 꾸준히 하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던 남편인지라 저는 살면서 제가 먼저 죽을 일은 있어도 남편이 저와 아들을 두고 먼저 떠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은 늘 근처 산이나 약수터로 운동을 나갔고 가끔은 늦잠을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당신도 같이 나가자 라며 운동에 데려가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귀찮고 싫었는데 지금은 몇백 번을 데려가도 괜찮으니까 그저 남편이 살아만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죠. 여보, 제발 돌아와. 제발 다시 돌아와. 나 혼자 남겨두지 마. 그래서인지 남편이 떠나고도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중얼거렸어요. 살면서 딱히 행복하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지금껏 나쁘지 않게 살아왔구나, 나 제법 행복하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바로 남편과 결혼했을 때였습니다. 크게 가부장적이지도 않고 평소 성격은 살짝 무뚝뚝했지만 그래도 아내인 저한테는 꽤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횡포로부터 저를 언제나 막아주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순간부터 저를 굉장히 안이 꼽게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인데 기껏해야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되겠어?
결혼은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야. 너희 집과 우리 집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너도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제가 실제로 면전에서 들었던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3대 독자인 남편을 무척이나 귀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하여 결혼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저와의 결혼을 주장했고, 저도 시어머니에게는 죄송했습니다만 그런 이유로 남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약 1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이도 낳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아서 남편이 그런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아이고, 우리 불쌍한 아들. 예미보다 먼저 떠나면 어떡하냐. 어머님, 저리 썩 꺼져라. 이 남편 잡아먹은 년 같은 이라고. 내가 이래서 너 같은 년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키기가 싫었는데 너랑 결혼해서 우리 아들이 일찍 죽은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불쌍한 아들 어떻게 할 거냐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이후로 저를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부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애초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시어머니이기에 남편이 죽은 이후로는 더욱더 저를 경멸했죠. 남편이 일찍 떠난 것도 슬픈데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저를 미워하니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참으로 허하고 힘들었습니다. 아직 크지도 않은 아들을 안고서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처음 남편이 죽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저도 그 뒤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죽으려는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망설이게 된 이유는 저희 둘 사이에서 나온 하나뿐인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안 와? 아빠 없어? 은우야, 아빠는 안 와. 없어. 엄마, 나 무서워. 제게 무섭다고 품에 달려드는 제 아들. 저야 죽어서 남편을 뒤따라간다고 해도 이 하늘 아래 홀로 남은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엄마로서 차마 아직 피덩이 같은 아들을 버리고 혼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구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지 덕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아버지는 옛날 분 같지 않게 며느리를 엄청 챙겨주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들으며 모욕을 당할 때 당신 그만 좀 해요. 우리 아들 죽은 거에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 애를 탓해. 우리도 아들이 잃어서 슬프지만 쟤도 자기 지아비를 잃었는데 어떻게 슬프지가 않겠어. 서로 보듬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러면 돼? 라며 언제나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제 편 들고 싶어요? 그러고 싶냐고. 누구 편 들자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 너무 말을 막 하니까 내가 그만하라는 거지. 나가요. 당신도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요. 아이고, 내 불쌍한 아들. 은우애미야, 나가자. 지금 여기 있다간 괜히 험한 꼴만 보겠다. 나랑 나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꾸나. 시어머니가 저런 독살맞은 말을 할 때 시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나가 근처 찻집에 앉혀놓고 저를 이렇게 저렇게 달래주셨습니다. 얘야, 지금은 네 시애미가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저러지만 그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 너무 마음에 품지 말아라. 아휴, 네 마음이 얼마나 다쳤을지 생각하면 내가 다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아가야. 저도 너무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런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듯 마음이 좀 풀어지곤 했어요.
결혼할 때도 사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반대를 했으면 아무리 저희가 원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너무 착하고 순해 보인다면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인데 당연히 허락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도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말씀으로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앞에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일 때였는데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인 걸 굳이 뭐 따지고 드는 게야. 며느리감으로 이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인물 좋고 직업도 괜찮고 무엇보다 심성도 고와 보이는데 그럼 됐지. 당신 대체 뭘 바라고 있는 게야? 하시는 시아버지 덕분에 그나마 마음이 좀 든든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서 쭉 사는 것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한참 어린 아들을 데리고서 혼자 나가서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것도 시아버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 시아버지가 저희 아들이랑도 잘 놀아주시고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제 방에 자주 와서는 안부를 자주 물으시고는 했는데 그날따라 어쩐지 비장한 표정으로 제 방에 오시더라고요.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아가야, 여기서 살기 너무 힘들지? 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평소에도 저를 안쓰럽게 여기시면서 알게 모르게 저를 챙겨주시던 시아버지였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저한테 그렇게 묻는 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서 사는 게 불편했던 건 맞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기도 하고 차마 그 앞에서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솔직히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애매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올 때부터 쥐고 있던 뒷짐을 풀더니 한 손에 든 하얀색 봉투를 저에게 넘겨주셨죠. 겉으로만 봐도 두께가 두둑해 보였습니다. 열어보거라. 시아버지 말씀에 따라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는 현금으로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500만 원이 혼자 나가 살기 여유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아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냥 주기에는 당연히 큰 돈인데 그 당시에는 500만 원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귀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왜 나한테 주시나 싶어서 얼떨떨해하고 있는데 죽은 우리 아들 때문에 여기 붙잡혀 있지 말고 너도 얼른 네 살 길 찾아 나가라 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 여길 나가요. 지금 어머님도 저러신데. 시애미가 저러니 네가 나가야지. 그리고 바라는 게 있다면 염치는 없다만 네 시애미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저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도 너를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싫어하는 건 아닐 게다. 그래도 하나뿐인 며느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여자인데 지금 저렇게 구는 것도 아들 죽은 슬픔을 못 이겨서 저러는 거니까 그냥 아가, 네가 너그럽게 생각하고 넘어가 주렴. 시아버지가 주신 500만 원을 들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시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게 이 500만 원이 맞는지 내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이후 정신을 차리고 나니 시아버지 때문에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게 아닌데 원인도 아닌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시아버님 한 명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시댁에서 쭉 사는 게 좋았거든요. 남편이 죽었다고는 해도 당장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었으며 저와 남편의 결혼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된 시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시아버지 자체가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동생도 한 명 있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남편의 동생, 즉 도련님은 어린 나이에도 어른스러워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소리를 치고 화를 낼 때면 그 옆에서 시어머니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시어머니를 제외하면 다른 시댁 식구들은 다 좋은 분들 뿐이었던지라
제가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돈은 돌려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제가 봉투를 다시 지어드리려 그러자 정 받기가 힘들면 우리 수민이가 혼자 남을 너를 생각해서 주는 돈이라고 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남편 얼굴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늘 저를 사랑해 주었던 남편. 물론 그만큼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인 시부모님도 사랑했겠지만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할 때면 언제나 저를 보호해 주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신이 보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혼자 무력하게 시어머니의 횡포를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제가 남편이라도 너무 마음이 쓰리고 슬플 것 같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염치 없이 시아버지가 주는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짐을 꾸려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친정 식구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기에 어디로 가야 할까 막막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른 친정 식구랑은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낼지언정 큰언니랑은 꾸준히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자마자 큰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큰언니는 시어머니가 평소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이 죽은 뒤에 제가 시댁에서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나 본지 제가 집에 나와서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자 내가 우리 사는 동네 근처에 좋은 집 있나 한번 알아봐 볼게. 라며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 덕분에 다행히 저는 저렴한 가격에 큰언니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나오면서 시아버지가 주신 500만 원으로 한동안 버틸 수가 있었죠. 솔직히 그렇게 살게 된 초반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만 하다가 졸지에 아이랑 저 이렇게 단둘이서만 살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도 큰언니가 하던 일을 좀 도와가지고 굶지는 않을 정도로 먹고 살았습니다. 허나 그러던 와중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큰언니가 하던 일이 갑자기 끊겨버린 거였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큰언니가 하던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고 덩달아 저도 손가락을 빠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의 막막함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그래도 언니 믿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는데 이젠 어찌해야 할지 마치 망망대해에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었어요. 엄마, 나 배고파. 집에 밥 없어? 은우야, 라면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라면? 지겨워. 어제도 먹었잖아. 다른 거 먹고 싶어, 나. 맨날 왜 우린 라면만 먹고 사는데? 동훈애는 외식도 한단 말이야. 그게, 은우야, 엄마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다음 달엔 은우도 외식 시켜줄게. 됐어. 거짓말 하지 마. 이젠 안 속아. 엄마로서 아이에게 더 줄 게 없다는 건 너무도 죄스러운 일이었지만 아이는 유독 칭얼거렸어요. 초등학생이 되니 어느덧 자기 의견도 내세울 줄 알게 되고 또래 친구들도 생겨서 그런지 자꾸 다른 집과 비교하며 저를 원망하더군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왜 자기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하냐 묻는데 그만 아이의 그 말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아이에게 이런 가난을 물려준 건 오로지 제 책임이고 제 탓이었으니까요. 허나 그럼에도 서글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세상 모르고 아이가 잘 때 혼자 소주 한 잔을 하며 눈물을 훔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큰언니 사정이 그렇게 되고 난 후엔 저도 발벗고 일을 찾아야겠더라고요. 허나 생각보다 젊은 나이인데도 취직이 힘들었어요. 이미 아이 낳고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원하던 회사에선 죄다 정중한 말로 저를 거절하였으니까요. 그렇게 어찌해야 할까 오리무중으로 있던 중 한 교습소를 알게 되었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작은 교습소였는데
원장님이 제가 대학교 때 영어를 전공했던 걸 좋게 봐주셨고, 나이도 젊은 애엄마가 발벗고 취직하러 나선 제 처지를 안쓰럽게 여겨주신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 다 착한 아이들이라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는 교습소에 취직을 하였고, 지금껏 제가 하던 일이 아니라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잘 가르쳐 보겠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나갔어요. 다행히 제 아이는 큰언니에게 맡길 수 있어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언니, 고마워. 아니야, 나 때문에 네가 일이 된 건데 미안하다. 일단 거기서 일하고 있어봐. 언니 사업이 풀리면 다시 부를게. 처음엔 아이가 언니에게 잠깐 맡겨져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허나 제 바람과 달리 아이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크고 나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되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제가 부끄러웠는지 학교 앞에서 은우를 기다리다 반갑게 은우야! 하고 소리쳤는데 그대로 절 무시하고 쌩 가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해 서둘러 아들을 붙잡아 물고 싶었으나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가며 우리 엄마인데 인사하지 말고 얼른 가자. 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집에 와서 아들을 붙잡고 물었어요. 너 왜 엄마 모른 척해? 엄마가 부끄러워? 당연히 부끄럽지. 엄마 차림 좀 봐. 뭐? 아, 학교 앞에 올 거면 좀 꾸미고 오든가. 그게 뭐야? 애들도 다 보는데. 그제야 전 알았습니다. 몇 년째 그냥 입고 있는 낡은 스웨터와 청바지가 아들에겐 창피거리였다는 걸. 제가 부끄럼 대상이었다는 걸. 그 말을 듣고 나자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민망스럽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아들을 혼내지도 못한 채 저는 백화점으로 달려가 장고를 털어 옷 한 벌을 새로 사야 했습니다. 적어도 아들 앞에선 그래도 당당한 엄마이고 싶으니까요. 허나 누가 자식이 내 맘대로 된다고 하던가요. 아들은 제 그런 노력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정말 말 그대로 탈선의 길로 빠지더라고요. 그것도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말입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의 얼굴에 있는 상처들을 보고서 학교에서 좀 아이들과 싸웠나 보다, 다퉜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일을 하던 와중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급히 학교로 달려가 보니 이미 제 아들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문제아였습니다. 어머님, 은우가 담배 피는 거 혹시 모르셨나요? 담배예요? 담배라뇨? 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우 저번에 저한테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있던 걸 걸렸거든요. 그 일로 아무래도 어머님을 한번 뵙자고 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교습소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하나이의 엄마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에게 들은 내용은 차라리 두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애들 물건을 훔치고 돈을 뺏는 것도 모자라 안 주면 때리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엄마에게 칭얼거리고 불평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애들 것에 탐내기까지 하다니.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나오니 학부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다른 집 아이의 엄마들은 패스트푸드점에 저를 앉혀놓고선 은우의 전학을 요구했습니다. 걔 때문에 우리 아들도 지금 물들게 생겼어요. 당장 전학시키세요. 맞아요. 걔만 없으면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 집 아들도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은우 걔가 여러 명 물들이고 다닌다고요. 어젠 우리 아들한테 담배까지 지어줬다고 하던데 내가 기가 막혀서 원. 아니 은우 엄마 무슨 교습소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의 애를 이렇게 버려놔도 되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애를 기른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였어요. 죄송한다는 한마디.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둔 죄인으로서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했죠. 그날 얼마나 손이 닳도록 그 엄마들에게 빌었는지 몰라요. 제발 전학만은 안 된다고 빌고 빌면서 제가 어떻게든 아들을 타일러 보겠다 했죠.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매를 들었어요. 생전 아들 키우면서 매든 적이 없었지만 남편이 없으니 아들이 저를 만만히 보고 이렇게 엇나간다고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그래서 내가 남편 역할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매를 들었어요. 근데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꿰뚫기라도 한 듯 엄마, 그러면 엄마가 아빠라도 되는 줄 알아요? 하더군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은 아들이 내 아들이 맞는 건지 너무도 괘씸했습니다.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아들의 뺨을 내리쳤고 아들은 아프지도 않은지 씩씩거리더니 문 쪽으로 절 세게 밀더라고요. 너 어디서 엄마한테? 나가라고. 엄마 필요 없으니까 나가. 자식 버리는 엄만 필요 없어. 그렇게 저와 아들은 가벼운 몸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은우는 자식 버리는 엄마라는 이상한 말을 하더니 절 바닥으로 밀어버리곤 그대로 제 지갑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며칠간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기 딴은 가출이었죠. 저는 그날들을 눈물로 아들을 찾으며 보내었고요. 나중에 어느 식당 앞에서 아들을 발견했을 때 아들이 하는 말은 왜 나를 찾았냐는 거였죠. 그것도 원망을 담은 눈으로 절 보면서 말입니다. 그 후 저는 교습소도 그만두었고 오로지 아들과의 관계 회복에만 애썼어요. 그래도 제 아들이니 어떻게든 제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 심리센터 이런 것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은 말은 좀 의외였어요. 아들이 생각보다 저에 대한 원망이 깊다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은우는 어머니가 남편분을 보내고 난 후 혼자 있던 시간이 긴 아이였어요. 자기도 힘들고 아팠는데 그때 어머니가 자기 곁에 없었다고 해요. 그 후로도 엄마는 오로지 일에만 신경을 썼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은우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사실 남편이 그렇게 가버리고 난 후 시댁에서 시어머니에게 구박과 모진 소리를 견디는 동안 저는 제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에 너무 바빴어요. 은우가 뭐라고 지내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진 제대로 물어봐 주지도 않았고 대화를 하지도 못했죠. 남편의 죽음이 아들에게도 분명 큰 상처였을 터인데 제가 엄마로서 그 상처를 물어봐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 통곡이 끓어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날로 은우와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어요. 제가 다가가자 은우도 처음엔 민망하고 저를 피하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저를 받아들이는 게 느껴졌어요. 만약 그 심리센터가 아니었으면 어쨌을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영영 이대로 아들을 잃을 뻔했는데 저를 살린 거였죠. 다행히 그 후 아들은 다시 착하고 순한 아들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단둘이 사는 삶에 익숙해져 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언니가 어느 날 제가 애랑 단둘이 사는 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간 되면 괜찮은 사람 좀 만나보라고 저를 꼬드기더라고요. 너 아직 남자 만날 수 있어. 나이가 아직 젊잖아. 아니야, 언니. 난 정말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가 않아. 특히 연애 결혼으로 이어질 남자라면 더더욱 싫어. 남편의 죽음이 아들의 마음도 상하게 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또 그런 아픈 이별을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무서웠고 무엇보다도 애가 있는데 과연 어떤 남자가 저랑 결혼이라는 먼 미래까지 생각을 해줄까 싶었죠. 하지만 언제나 이별 뒤에는 새로운 사랑이 있다고 큰언니 집 근처에서 산 지 1년 정도 되던 해에 저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어렸고 저와 같이 큰언니 일을 돕던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직원이 큰언니한테 제가 마음에 든다면서 소개를 시켜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언니도 이렇게 된 거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아픔을 이겨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은근히 새로운 사람 만날 사람 없냐면서 찔러봤던 것이고요. 솔직히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남자가 나와 전 남편 사이의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줄지. 하지만 그런 걱정 또한 결국 제가 제 마음을 인정하고 그 남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대놓고 반대를 했습니다. 엄마, 난 아빠 자리가 그 아저씨 되는 거 싫다고. 만나지 마. 아들은 쉽사리 그 사람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싫다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사람만 눈앞에 보여도 냄새가 난다는 둥 무례한 말들을 하곤 했죠. 그 사람은 그럴 때마다 그저 웃으며 은우에게 더 잘해주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 남자와 재혼을 하였어요. 바로 2번째 남편이 아들을 설득하면서 아들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어요. 엄마, 내가 계속 겪어보니까 저 아저씨라면 믿고 엄마를 맡겨도 좋을 것 같아. 엄마, 이왕 결혼하는 거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맨날 고생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렇게 제 아들은 저의 재혼을 축복해 주었고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아주며 고맙다 말해주었습니다. 2번째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식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저희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큰언니만 불러서 조촐하게 축하를 받고 지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애초에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에 큰 로망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저는 휘황찬란한 결혼식보다는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으로서 부부로서의 정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2번째 남편은 저와 전 남편 사이의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으로 키워주었습니다. 은우야, 오늘 아저씨랑 같이 야구하러 갈까? 야구는 무슨, 싫어요, 귀찮게. 너 야구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저씨가 공 던져줄게. 나가자. 틱틱거리는 아들을 붙잡고 남편은 여러 군데로 많이도 놀러 다녔습니다. 아들은 싫지 않은 기색으로 따라 나서곤 했고요. 아빠 없이 홀어머니 아래에서 살아갈 아들이 혹여나 살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2번째 남편 덕분에 그러한 걱정도 덜고 참 고맙더라고요. 2번째 남편을 만난 뒤로 심적으로 의지할 곳도 있고 아이를 키우기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집안일만을 전담하기 시작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알뜰하게 저축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2번째 남편 사이에서도 사랑의 결실이 태어나게 되었죠. 사실 아이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같지만 아빠가 다른 아이들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됐고 혹시나 나중에 충격이라도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때일은 걱정이란 건 알았지만 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 만큼 최대한 힘든 일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은우도 있고. 우리라면 분명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은우도 허락한 일이잖아. 그런 저를 설득한 게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낳고 나서 한 해 한 해 키우니까 확실히 남편의 말대로 저희 아이들은 비록 아빠가 다를지언정 언제나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우애 좋은 남매로 살았습니다. 특히 2번째 남편 사이에서 나온 딸이 나이에 비해서 참 생각도 깊고 철이 들었던지라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 어린 딸에게 위로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새로운 남편과 함께 이제는 정말 어떠한 나쁜 일도 없이 내 가족이서 웃음꽃을 피운 채로 행복하게 살 날들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인지
아들이 고등학생, 딸이 중학생이 되던 해에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안 돼!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을 듣자 정말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남편의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는데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눈물도 안 흘리고 거실 바닥에 앉아서 전화로 들려온 이야기들만을 곱씹는데 문득 이전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더군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던 그 말이죠. 말도 안 돼. 그때는 참 시어머니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신다고 힘들고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2번째 결혼까지 이렇게 남편이 먼저 죽게 되니까 정말 시어머니 말이 진짜였나 싶더라고요.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 장례식을 한 번 더 치르고 어쩐지 그때 저는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 같은 불쌍한 년이 있을까? 내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시나? 정말 하늘에 대고 수없이 원망을 했어요. 엄마, 내가 잘할게. 울지 마. 엄마, 이거라도 좀 먹어봐.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아들은 그런 저를 걱정하여 뭐라도 좀 먹게 하려고 했지만 전 당신 물 한 모금조차 먹을 기력이 없었어요. 그저 왜 내게 신이 이런 벌을 주나 하늘에 대고 원망만 했습니다. 그 후 이제는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려 하지 않았고 그저 저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2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 없이 힘들게 애들을 키웠습니다. 당시 사정을 보았을 때 저는 가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돈을 벌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시작하고 봤죠. 나름대로 그 전까지는 동안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혼자서 일을 시작한 이유는 정말 하루하루 갈수록 폭삭 늙어가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자로서의 제 인생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그 우울감에 깊이 빠질 새도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했고 언제나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아직 한창 학생 때인 아이들을 위해서 학용품도 사줘야 하고 공부도 시켜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딸이랑 아들 둘 다 제 말을 잘 듣기도 하고 본인들이 공부에 뜻이 있었던지라 대학교는 둘 다 장학금을 타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년을 다니면서도 제가 등록금을 내준 적은 한두 번밖에 없어요. 다 본인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아이들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돈을 벌면서 저한테 용돈이랍시고 조금씩 주는데 비록 남편들은 일찍 잃고 말았을지언정 그런 만큼 자식들이 효도를 하는구나 싶어서 몸은 힘들었어도 버티는 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자식들이 대학에서 알아서 잘 공부하고 다녀도 언제나 혹시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는 중에도 일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기본적으로 부모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며 쉴 수 있었죠. 하지만 젊었을 적부터 계속해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쉬니까 그건 나름대로 어쩐지 인생 어딘가가 텅 빈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바빠서 외로움도 못 느꼈는데 어쩐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제가 혼자인 것을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고 말이죠. 그 헛헛함이 우울증으로 조금씩 번져갔어요. 남편 둘을 보내고 난 뒤 제대로 그 상실을 달래지 못해 그런 건지 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취미 활동을 가져보세요. 의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별로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까지의 제 기구한 삶만을 생각하며 비탄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바깥으로 산책에 나가고 싶어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 혼자 햇볕이나 좀 쬐을 겸 나갔습니다. 천천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웬 남자가 제 쪽으로 오더군요. 저랑 비슷한 동년배인 것 같기는 했지만 조금 더 어려 보였습니다. 혹시 신미정 씨 맞으신가요? 근데 그 남자가 제 이름을 알고 있더군요. 얼떨떨해서 맞다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못 봐서 얼굴은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첫 남편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설마 그렇게나 갑작스럽게 도련님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애초에 제가 여기 사는 걸 안다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에 도련님이 여기는 어떻게 하시고? 라며 물어봤더니 시아버지가 알려주셨다고 하더군요. 이사를 갈 때 시아버지한테만큼은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렸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도련님이 벌써 나이 지긋한 중년이 되었다니 어쩐지 감회가 새로워서 도련님의 얼굴을 보는데 도련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아버지가 지금 많이 위독하세요.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따뜻했던 시아버지의 소식치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니. 도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시 제가 나간 이후로 몇 년 안 지나서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부터 도련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시아버지와 함께 둘이서만 살고 있었는데 제 아들 그리고 저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며느리랑 손주 한 번만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시아버지가 제가 살고 있던 곳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라면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됐는데 왜 오지 않으셨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도련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시면 한번 다녀와서 얼굴을 보라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했죠. 이유는 바로 저의 재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 며느리도 아닌걸. 얼마 전에 보니까 새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집안에 갑자기 이전 시아버지라고 찾아오면 걔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며느리랑 손주 보고 싶은 거야 내 욕심인데 내가 참아야지. 정말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재혼한 저희 가족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 늘 먼 발치에서 아주 가끔 저랑 아들 소식을 들으면서 저희가 잘 지낸다는 이야기에 위안만을 얻고 저희를 보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장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독한 지금 시아버지가 마지막 소원으로 이야기한 것이 저와 아들을 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도련님이 저를 찾아왔다고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바로 다음 날 도련님이 알려준 병원에 찾아가서 시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을 나올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이가 들어 계시지는 않았는데 기력이 쇠한 채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니까 다시 한번 눈물이 울컥거리는 걸 간신히 참아 넘겼습니다.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가 저와 아들을 보더니 눈가에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저 고맙다고 하며 엉엉 우는데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기 직전까지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서 시아버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넘겨주고 싶구나. 우리 손주 저렇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마워. 부디 그 땅을 받아다오. 날 생각해서라도. 땅을 제게 주는 것은 도련님도 동의한 부분이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선물에 당연히 거절을 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자꾸 노인네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 통에 결국 저는 시아버지가 남겨주시는 땅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마지막 만남을 가진 뒤 딱 일주일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도련님 말로는 그때까지 버틴 것도 참 용하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형수님을 보려고 지금까지 버티셨던 모양이에요. 시아버지 장례식에 3일 내내 있다가 집에 오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땅은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보태주려고 해요. 시아버지가 부디 하늘에서는 편하게 일찍이 그곳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제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떠날 때까지도 제게 도움을 건네고 가신 아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